예, 한국 기독교와 공산주의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열어보겠습니다. 1917년 러시아에서 인류 최초의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 공장은 피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우리가 얻을 것은 무계급 만민평등의 세계 공산화요, 우리가 이룰 것은 억압과 압제의 쇠사슬이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에 나오는 문장들. 말로만 들으면 공산주의는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워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모두가 평등한 세상. 피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공장을 주고 고생해서 밭을 가는 농민들에게 땅을 주는 인민의 지상낙원. 공산주의 혁명을 하면요, 얻을 것은 모든 사람이 평등한 아름다운 세상이고요, 잃어버릴 것은 억압과 압제의 쇠사슬이라니 전 세계가 공산주의에 열광을 합니다. 바로 그때 1917년 혁명이 일어난 원년에 공산주의 혁명가 레닌이 혁명의 중요한 원칙, 방법을 밝힙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러시아 및 동양의 모든 근로자에 대한 선언. 이 유명한 문장의 마지막 구절, 빛은 동방에서, 공산주의의 빛은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는 것처럼 동방에서 밝아온다. 그럼 여러분, 소련의 동쪽, 소련의 동방이 어딜까요? 중국, 한국, 일본. 그 가운데서도 러시아가 주목한 건 한국이에요. 조선반도를 공산주의의 거점으로 삼겠다. 이게 1917년부터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부터 소련의 주요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소련이 막대한 자금을 퍼부어요. 1920년 상해 임시정부에 커다란 마차 세대를 가득 채운 황금이 도착해요. 마차 세대를 금으로 가득 채워서 상해 임시정부에 보냅니다. 왜? 임시정부를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임시정부가 공산화되면 나중에 정식 정부도 공산화되겠죠. 이 상해를 거점으로 한 소련 공산당의 막대한 지원을 받아서 1925년 4월 17일 드디어 조선공산당, 조선인들의 공산주의 정당이 세워집니다. 퀴즈. 1928년 4월 17일 조선공산당이 세워진 도시는 어딜까요? 1번 서울, 2번 평양. 어딜까요? 평양일 것 같죠? 아니에요. 그 당시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 기독교가 번성한 곳이었어요. 역사라는 게 이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지금은 평양이 공산주의 수도가 됐는데 1925년 당시에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 조선공산당이 세워진 공산화의 전략적 기지는 서울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할 때까지도요, 공산주의자들은 남한이 훨씬 많았어요. 북한에는 기독교인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1917년부터 소련이 마차에다가 황금을 실어 보내고 1925년에 벌써 서울에서 공산당이 세워져서 공산주의 운동이 급속도로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자를 제일 잘 때려잡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일본 경찰이에요. 일본 사람 지독하죠. 독립운동가 고문을 잘했어요. 공산당을 샅샅이 뒤져서 색출해내서 1925년에 조선공산당을 세운 주모자를 불과 1년 만에 일본 경찰이 체포해요. 이게 그때 사진인데, 이쪽 사진에 보면 1926년 체포된 박헌영, 조선공산당을 세운 조선 최고의 공산주의자, 나중에 남노당 지도자가 되는 사람의 이름 박헌영. 1925년에 이 사람이 공산당 세웠는데요, 1년 만에 워낙 일본 경찰이 감시를 잘해가지고 귀신같이 잡아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잡은 박헌영을 불과 1년 만에 1927년 동아일보에 사진이 실렸는데, 박헌영이 아주 초췌한 표정이고 옆에 부인이 근심하고 있고 딴 사람을 부축하면서 결국은 일본 경찰이 병보석이라는 이유로, 이 사람 병 걸렸다는 이유로 박헌영을 풀어줍니다.
무슨 병에 걸렸을까요? 정신병이에요. 어떻게 된 거냐면요, 박헌영을 잡아서 일본 경찰이 고문을 세게 했어요. 너무 고문을 많이 받으니까 박헌영이 정신이 이상해져 갖고요, 수갑을 차고 있는데 수갑 찬 손으로 감옥의 깜방의 벽에다가 때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살갗이 벗겨져 갖고 끔찍하고 쓰라린 통증을 겪게 돼요. 요놈이 미치광이처럼 연극을 해서 정신병자라는 판정을 받아서 감옥에서 나가려고 그러는구나. 절대 안 속는다 요놈아. 일본 경찰이 고문을 더 세게 했어요. 박헌영이 정신이 더 이상해져 가지고요, 감옥에서 목을 매갖고 자살하려고 몇 번 시도해요. 야, 요 빨갱이가 자살 시도 연극 잘하는구나. 절대 안 속아. 일본 경찰이 고문을 더 세게 했더니 정신이 더 이상해져 가지고요, 앉은 자리에서 대변을 싸요. 냄새가 진동을 해요. 이놈이 냄새 피워갖고 감옥 나가려고 절대 안 속아 이 빨갱이야. 일본 경찰이 고문을 더 세게 했더니 어떻게 됐냐면요, 우와, 이게 남로당 총책이었던 분이 쓴 자기가 모셨던 선배 박헌영의 전기. 박헌영은 감옥 간 지 2달째가 되었을 때 대변을 손에 쥐어 벽에 바르고, 정상이에요 이상이에요? 이런 건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설마 여기 없겠죠? 요즘도 하고 계신 분 빨리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 분 계시면. 대변을 손에 쥐어서 벽에 바르고 심지어 먹은 거예요. 지독한 놈. 미친 정신병자 연극을 제대로 하는구나 라고 일본 경찰이 믿지 않았는데 결국은 믿어서 저놈은 진짜 미쳤다 그러고 풀어줬어요. 왜 믿었을까요? 여러분, 세계 복음화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했어요. 지금 책임지세요. 자기 본인 말에.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아멘 했으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대변을 먹을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방금 전에 아멘 잘했는데 손을 아무도 안 들어. 세계 복음화는 원하지만 그걸 위해서 대변을 먹으라? 쉽지 않아요. 의지의 한국인이 눈을 딱 감고 대변 한번 먹었어. 으아! 한 번 먹을 수도 10번 먹을 수 있어요? 한 달 먹을 수 있어요? 6개월 먹을 수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 생각. 일본 경찰이 생각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계 복음화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박헌영이는 공산주의 운동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공산주의 운동을 위해서 미친 척해서 대변을 한 번, 얻기가 어렵지만 진짜 의지력 강한 사람 먹을 수 있어요. 10번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혹시 알아요? 그거 하는 지독한 놈이 있을지? 그런데 박헌영은요 6개월을 먹었어요. 일본 경찰이 볼 때 이거는 진짜로 미쳤다 그렇게 생각할 만하죠? 한 번은 먹을 수 있지만 아무리 공산주의가 좋아도 자기 대변을 깔고 앉아서 벽에 바르고 6개월을 먹는다는 건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 그래서 저놈은 진짜로 정신병자라고 판정을 내려서 풀어줬어요. 그러고도 의심을 해서 박헌영을 감시해요. 감옥에서 나온 박헌영이 제일 먼저 자기 부인을 임신시켜요. 여자가 배가 점점 불러갖고 양수가 터지면서 애를 낳을 때가 되니까 지금도 젊은 여자가 아기를 낳는데 외간 남자가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실례잖아요. 일제시대 때는 남녀가 유별하기 때문에 멀찌감치 산모가 애 낳는다니까 일본 경찰들이 애를 낳는데 내가 실례하면 안 되지. 멀찌감치 경계를 풀어줬어요. 그 틈에 부인이 양수가 터지니까 어제까지 미친 척하던 박헌영이요 갑자기 정신이 딱 돌아와서 그 부인을 데리고 탈출해가지고요 배를 타고 소련 땅 블라디보스톡에 가요. 거기에 박헌영을 위한 자가용과 병원 집이 준비돼 있어요. 소련 소련 공산당의 극진한 간호를 받은 다음에 기차를 타고 모스크바에 가서 혁명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공산주의 이론을 제대로 배워요. 박헌영은 미쳤나요? 안 미쳤나요? 안 미친 거였어요. 대변을 6개월 먹고 부인 임신시킨 다음에 부인이 양수가 터지니까 그 틈을 타서 탈출해서 이미 소련에 연락을 다 해나갔고요. 모스크바 유학을 해서 공산주의를 제대로 배운 이 사건이 1925년부터 27년 지금부터 100년 전에 북한이 아니라 남한 땅에요 공산화를 이루기 위해서 6개월 대변을 먹은 전설적인 혁명가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남한에 이렇게 공산주의자가 많았단 얘기예요. 또 한 사람, 이강국, 박헌영의 오른팔. 이강국의 애인이 김수임. 얼굴이 펑퍼짐해서 지금 보면 미인 같지가 않죠. 일제시대 때는 저렇게 생겨야 미인이에요. 그때는 조선 사람들이 못 먹어서 다 빼짝 말라가지고 잘 먹어서 통통한 게 맏며느리감, 후덕하게 생긴, 살이 좀 이렇게 붙으신. 좀 일제시대 때 태어났으면 미인이셨을 텐데 지금 시대를 잘못 태어난 안타까운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옛날엔 저렇게 좀 살이 붙어야 미인이었대요. 자, 이강국이 자기 애인 김수임을 공산주의자로 교육을 해요. 김수임은요, 그 당시 미녀에다가 그 당시 조선 사람으로 드물게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아주 애교도 잘 떨어서 남자들한테 인기가 좋았던 사교계의 여왕. 두 사람이 동거래요. 그러다가 이강국이가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 김수임을 다른 남자하고 동거를 시켜요. 누구냐면 공산주의자를 잡아내던 미 군정 책임자. 1945년 해방부터 1948년 건국까지 3년 동안 미군이 남한을 통치했죠. 알고 있죠, 여러분? 그 3년간 미 군정 기간에 공산주의 감시하던 미군 경찰 책임자하고 자기 애인을 동거시켜요.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혁명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다른 남자한테 동거시키는데 어떤 남자냐면 나의 원수 미제국주의자. 공산주의자 때려잡는 경찰 책임자한테 내 아내를 보내서 동거를 시켜서 정보를 빼내는, 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으니까 공산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 이강국의 지명수배령이 내립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사람 죽이고 테러를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니까 처음에 미국이 공산주의를 허용, 합법화했다가 나중에 불법, 공산주의를 탄압해요. 그러면서 이강국을 체포하려고 지명수배했더니요, 이강국이 어디 숨었을까요? 이강국을 체포해야 되는 미군 경찰 책임자 집에 몰래 숨어요. 어떻게? 그 집에 자기 애인 김수임이 있으니까. 김수임이 자기 애인 이강국을 자기가 동거하던 미국 경찰 책임자 집에 몰래 숨겨요. 그러니 이강국을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강국을 몰래 숨기다가 나중에 김수임이 이강국을 탈출시킵니다. 그래서 이강국이 38선을 넘어 북한으로 넘어가요. 북한 정권의 첫 번째 외교부 장관이 돼요. 북한의 외무부 장관을 지낸 거물이 사실은 서울에서 활약하던 이강국이었어요. 제가 지금 두 사람 얘기했습니다. 박헌영, 이강국. 이외에도 수십 명.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미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해방되었을 때 대한민국 세워지기도 전에요, 남한 땅에는 공산주의를 위해서 6개월 대변을 먹고 정신병자 행세를 하고 자기 애인을 철천지 원수 미제국주의자랑 동거시킬 정도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아의 기적이 뭐냐? 아시아의 첫 번째 기적, 누가 봐도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 한국이 공산화되지 않은 것. 여러분이 볼 때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게 당연하죠? 북한은 공산주의고 남한은 아니죠? 역사에 당연한 건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게 아니고요, 이상한 거예요. 1945년 해방을 맞았을 때 남한 땅에 수많은 단체가 있었어요. 교육단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거 교육단체예요. 종교단체, 기독교, 불교, 천도교, 스포츠단체, 축구협회, 야구협회, 배구협회, 씨름협회, 뭐 수많은 단체가 있죠. 교육, 종교, 경제단체는 중소기업, 구멍가게, 대기업, 이 경제단체예요. 정치단체, 뭐 지금으로 말하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자, 정치단체, 종교단체, 스포츠단체, 경제단체, 하여간 남한 땅에 있는 모든 단체를 통틀어서 회원수가 가장 많은, 가장 강력한 단체는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요 박헌영과 그 다음 이강국이 세운 남노당, 원래는 조선공산당에다가 이름이 남노당으로 바꿨는데요, 공산주의 정당 남노당이 남한에 있는 교회, 종교단체, 경제단체, 언론사, 교육단체, 학교, 군인, 모든 단체를 통틀어서 회원수가 제일 많은 최고의 단체는 조선
남노당, 그 전에 조선공산당, 공산당이 제일 큰 단체였을 만큼 남한은 누가 봐도 공산화 되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왜 공산화가 안 됐느냐? 공산화를 막은 사람이 있었어요. 아까 앞에서는 요거 안 보여드렸죠? 오늘 아침에 제가 어느 대안학교에서 강의하면서 보여드렸는데, 앞부분 요 앞시간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던 상해 임시정부 첫 번째 대통령 이승만, 일본의 삼엄한 감시를 피해서 하와이에서 상해까지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떠났는데요, 그때 중국 사람으로 변장을 했어요. 이승만에 대한 지명 수배령을 내리고 일본 사람들이 체포하려고 했기 때문에. 1917년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전 세계가, 야,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똑같이 나눠 먹고 사는 공산주의는 아름답다, 전 세계가 열광했고 조선도 열광했는데, 그때 혁명이 나자마자 곧바로 공산주의는 망한다, 인류 최초로 공산주의의 멸망을 예언한 사람이 조선인 이승만입니다. 그럼 이승만은 왜 공산주의가 망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앞 시간에 말씀드렸죠? 한성 감옥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고귀한 선물로 자유를 주셨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망한다.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공산주의의 멸망을 예언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북한 사진이에요. 북한 전역에 지금도 저런 선전탑이 세워져 있어요. 빨간 글씨가 뭐냐면,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어버이 수령들이 70년 동안 해마다 1월 1일이 되면 북한 인민들에게 신년사, 새해를 맞이해서 연설을 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정권 70년 동안 신년사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대목이 이거예요. 김정은이 연설하는 거 제가 들어봤어요. 김정일이 연설하는 것도 들어봤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당이 결심하는 대로 결심하고, 당이 행동하는 대로 행동합시다. 이게 공산주의예요. 내가 서울에 살지 포항에 살지 내가 결심해서 살아요. 내가 서울에 살아야 되겠다, 내가 결심해서 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예요. 동무는 포항에 사시오. 당이 결심하면 나는 그냥 포항에 살아요. 당이 결정해 주는 대로.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갈까 대학에 들어갈까 내가 고민해서 결정하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남한. 동무는 대학에 가시오. 당이 허락을 해야만 대학 가고, 동무는 대학 가지 말고 공장에 가서 일하시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그냥 해야 되는, 이게 공산주의 북한 김일성 체제. 자, 이승만이 자유가 없어서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한 얘기가 얼마나 정확한 말인지, 이승만이 1917년에 그 말을 했으니까 104년이 지났어요. 104년이 지난 2021년에도요 확인할 수 있어요.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에서 떠돌아다니는 우리 동포들이 한 10만에서 20만 명, 그분들을 대한민국으로 구출하는 일을 제가 오랫동안 했어요. 제가 구출한 탈북 동포 10명을 딱 세워놓고 물어봐요. 북한 살다가 남한에 와서 사니까 뭐가 제일 좋습니까? 10명에게 물어보면 그 10명 가운데 7명, 8명이 자유가 좋대요. 북한은 당이 시킨 대로 했는데 남한 와서 내 맘대로 하니까 제일 좋대요. 이승만 말이 정확해. 자유를 안 주니까 망한다. 그 자유를 찾아 지금도 북한을 탈출해요. 그럼 제가 또 물어봐요. 자유에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양심, 종교의 자유, 돈 벌 수 있는 자유, 여행할 자유, 연애할 자유, 수많은 종류의 자유 가운데 무슨 자유가 제일 좋습니까? 물어보면요 10명 가운데 8명, 9명이 요 자유가 제일 좋대요. 무슨 자유일까요? 맞춰보실래요? 퀴즈. 종교의 자유. 정답은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이 그렇게 종교심이 많으면 목사가 좀 편할 텐데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무슨 자유일까요? 1등 자유. 이 자유가 제일 좋다. 제가 한 10년 넘게 이 퀴즈를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냈는데
지금까지 이 퀴즈를 맞춘 국민은 한 명도 없어요. 아마 유튜브에서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은 정답을 아시는 분이 이 중에 있을 거예요. 무슨 자유냐면요, 은행에서 돈 찾는 자유예요. 여러분, 은행에 내 돈이 100만 원 있어요? 그걸 찾는 게 자유인가요? 한국 사람은 그건 자유라고 생각 안 해요.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내 돈 내가 찾는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이유는 우리가 좋은 나라에서 살기 때문이에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는 내 돈은 내 맘대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예요.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북한에서는요, 은행에 있는 내 돈 찾을까 말까는 누가 결심하죠? 당이 결심하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공산당의 허락을 받아야 은행에 들어간 내 돈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당 간부들이 그냥 허락을 안 해줘요. 은행에 있는 내 돈 100만 원 찾으려면 뇌물을 30만 원, 40만 원을 바쳐야 돼요. 수수료가 30%, 40%, 그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대개 북한 여자들이 몸을 바쳐요.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북한에 뭐 매춘이 일상화돼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은행에서 돈 하나 찾으려도요, 당 간부 허락받든지 뇌물 바쳐야 되기 때문에 몸을 바치는 사례가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인터넷 뒤적여 보면요, 북한 탈출한 동포들이 북한에서 겪었던 사진을 그린 그림도 있고요, 증언도 있고, 그 중에 이상한 게 있어요. 북한 탈출한 여자가 잡혔는데 어떻게 조사를 하냐면요, 여자를 빨개 벗겨요. 그 남자들이 삥 둘러서요, 가운데 있는 여자한테 대변을 보게 만들어요. 아, 이놈들 변태 아니야? 냄새 나는데? 왜 그럴까요? 이 북한 탈출한 여자들이 돈을 맡길 데가 없잖아요. 은행에 맡기면 당이 결심해야 찾거든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하냐면요, 대개 몸 깊은 데다 감춰요. 항문, 자궁 이런 데다 감춰요. 그 몸에다 감춘 돈을 찾아내려고 삥 둘러 앉게 해서 대변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오잖아, 뱃속에 있는 돈이. 빨개 벗겨서 쪼그라뛰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몸속 깊이 감췄던 돈이 나오죠. 북한에 있을 때 돈 때문에 그렇게 몸에다가 돈을 감추고 돈 못 찾아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 그러다가 대한민국 왔더니 그냥 내가 원하면 아무 때나 돈을 찾을 수 있어요. 제가 한 번은 탈북 동포한테 카드를 주고 심부름 시켰어요. 30만 원 찾아와라. 은행이 바로 옆에 있어요. 5분 만에 올 줄 알았는데 웬걸? 30분 지나도 안 와요. 얘가 어리버리해서 남한 땅에 와서 길을 잃어버렸나? 걱정하고 있는데 늦지막히 들어오는데 얼굴이 싱글벙글. 너 왜 이렇게 늦었어? 물어봤더니요, 은행에 카드를 딱 넣고 비밀번호 탁탁탁탁 누르면 돈이 튀어나와. 그때 제일 행복하대요. 북한에서 돈이 없어서 그 돈을요, 뱃속에 집어넣어. 돈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 돈을 생기면 그걸 비닐로 싸요. 그 비닐을 수백 번 문지르면요, 돈하고 비닐이 딱 붙어서 코팅처럼 돼요. 그걸 갖고 다니다 뺏기면 안 되니까 그걸 먹어요, 코팅한 걸. 그 먹고 얼마나 따끔하겠어. 먹고 일주일 동안 화장실 안 가고 버텨요. 일주일 만에 겨우 화장실에 가면 이게 나오죠. 그럼 내 뱃속에 있다가 변으로 나온 거를요, 다시 씻어요. 그걸 또 먹어요. 여러분, 뱃속에 있다가 나온 돈에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걸 다시 입에 넣는데 그 냄새하고 목이 너무 따끔거려가지고 진짜 내가 이 돈 때문에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북한 동포들이 쓴 글을 제가 봤는데, 제가 북한 사역 오래 하면서 그런 글을 많이 봤는데 하도 그런 거 불쌍한 거 많이 봐갖고 나중엔 담담해지는 줄 알았는데, 야, 뱃속에 있다가 일주일 만에 나온 돈을 다시 삼키는 북한 여자의 그 글을 읽는데 정말 마음이 아파. 야, 그렇게 돈 때문에 고생하다가 남한에서 카드만 넣으면 돈이 나오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돈 나오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인데, 카드를 넣고 찾으실 금액 30만 원 한 번에 누르면 30만 원이 한 번에 튀어나오니까 행복한 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30만 원 찾으려 할 때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요, 카드를 넣고 찾으실 금액 10,000원, 10,000원 나오니까 야, 좋다. 다시 카드를 넣고 찾으실 금액 10,000원, 야, 좋다. 그래서 30분 걸렸대요. 8시간 걸린 사람도 봤어요. 카드를 넣고 찾으실 금액 10,000원, 야, 너무 기분이 좋아. 동네 한 바퀴 돌아. 다시 카드를 넣고 찾으실 금액 10,000원, 너무 기분이 좋아. 동네 한 바퀴 돌다가 떡볶이 하나 먹어, 이번엔. 다시 카드를 넣고 찾으실 금액 10,000원,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이번에는 만두 먹어, 라면 먹어. 그래서 8시간을 보냈대. 돈 찾는 게 너무 좋아서.
대한민국에 살면 아무 때나 돈을 찾기 때문에 이게 자유구 행복인 걸 몰라요. 그 돈을 코팅을 해서 뱃속에 넣었다가 꺼내고, 돈을 항문에 쑤셔 박았다가 쪼그려 뛰게 해서 이게 돈이 나오는 바람에 두들겨 맞고, 그 고생을 한 북한 동포들은요, 돈을, 은행에서 돈 찾는 자유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자유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망한다. 그 이승만의 지적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남한은 누가 봐도 공산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혼자서 공산주의와 대결합니다. 그 이승만을 도와준 사람들이 북한에서 넘어온 기독교인들. 원래 북한이 기독교인이 훨씬 많았어요, 남한보다.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기독교인을 때려잡으니까 북한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남한으로 피난을 합니다. 그래서 남한에 교회를 세워요. 그 교회들이 지금 뭐 특히 장로교회는 지금도 뭐 아주 영향력 있는 큰 교회가 됐어요. 대표적인 분이 한국 장로교회가 가장 존경했던, 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존경했던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 여기 학생들은 잘 모르지만 아마 어른 세대는 많이 아실 거예요. 이분이 서울 명동에 있는 영락교회, 아주 큰 장로교회를 세우셨고, 한경직 목사님이 남한 땅에 장로교회를 1000개 이상을 세우셨어요. 그 남한의 장로교회가 제일 큰 교단이 된 1등 공신. 한경직 목사님은 북한의 신의주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공산당이 교회다 때려부시고 기독교인 박해하니까 거기서 탈출해서 서울에 내려오셨죠. 북한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운 교회가 영락교회. 그 영락교회를 기반으로 남한 전역에 1000개의 장로교회를 세우는 민족복음화의 아주 최고의 공로자이시죠. 이 한경직 목사님이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공산주의와의 싸움에 앞장서요.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 공산주의자는 요한계시록의 붉은 용이다. 괴물이며 민족 반역자로 삼천리 강산을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 괴물을 뵐 자가 누구인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에요. 물질이 중요하다. 사람이 떡으로 산다. 한경직 목사님은 그게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는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기독교만이 공산주의를 막을 수 있다. 정치인 이승만, 종교인 한경직, 이런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한 줌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이요, 누가 봐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뭐 기독교하고 공산주의를 남한에서 세력을 비교하면 한 100대 1쯤 돼요. 공산주의가 100배 강한데 기독교인이 그래도 신앙을 가지고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싸우겠다고 전쟁을 선포하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자, 이때 이승만은 정치로 싸우고 한경직 목사님은 신앙으로 싸우는데 공산주의자들은 총 쏘고 불 지르고 사람 죽였어요. 대한민국 국군, 공산주의자들이 국군에도 막 들어갔어요. 공산주의자들이 테러하는데 맞서 싸울 수 있는 물리력이 없어져요. 그 물리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이 서북청년회, 여기 평안청년회, 서북, 평안, 평양 다 북한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북한의 젊은 기독교인들인데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아버지 죽이고 엄마 죽이고 교회당에 불질렀어요. 공산당의 탄압을 피해서 북한을 탈출해 겨우겨우 살아남은 북한 출신의 젊은이들이 한경직 목사님의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모여들게 돼요. 그 영락교회 청년회가 우리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하자, 무력에는 무력으로 맞서 싸우자, 무장단체를 만드는데 그게 서북청년단이에요. 그래서 1945년부터 6.25까지요, 이 서북청년단 소속 젊은 청년들이 공산주의자 좌익인민군과 싸우다가 죽은 사람이 17,274명.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평화로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은 군인이 아니에요. 군인이 아닌 민간인들이 공산주의자들이 테러하니까 맞서 싸워야 된다. 그리고 군인도 아닌 채로 북한 출신 젊은이들이 공산주의랑 맞서서 같이 싸우다가 17,274명이 죽을 만큼 남한에서 이 공산주의자와 기독교인의 투쟁은 굉장했어요. 이분들이 피를 흘리면서 막 싸워요. 자, 그러다가 결국은 이 서북청년회를 도와주는 중요한 세력이 등장하는데,
이 서북청년회가 남한에서 싸우는 방법이 뭐였냐면 북한 진상보고회,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남한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이 있으니까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텔레비 봐도 되고 휴대폰 봐도 되고 인터넷으로 확인돼요. 이 당시엔 텔레비도 없었고요, 라디오도 없었어요. 남한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다 좋은 거다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북한에서 온 청년들이 이북실정보고회, 공산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소련 병사들이 사진이 있어요. 소련 병사들이 팔뚝을 딱 들었는데 팔뚝에 시계가 5개야. 왜? 공산군들이 돌아다니면서 조선 사람 시계 찬 거 보면 때리고 시계를 뺏어서 오른팔에 5개, 왼팔에 5개. 소련군이 시계 막 뺏어간다. 지나가다가 예쁜 처녀들 보면요, 막 강간을 해요. 북한 여자들이 소련군한테 강간을 하도 많이 당해갖고 어떻게 했냐면요, 얼굴에다가 껌댕을 칠해요. 이렇게 껌댕을. 남자 같은 옷을 입어요. 소련군을 피해서. 마을에 소련군이 나타나면 좋은 물건 다 뺏어가. 마을 입구에다가 이렇게 양동이를 달아놓고요, 소련군이 나타나면 양동이를 막 두드려. 땡땡땡땡 소리 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집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숨어요. 수풍댐에 있는 발전기, 흥남 비료 공장에 있던 일본 사람들이 만든 기계, 이걸 소련이 뜯어갔어요. 모스크바로 가져갔어요. 소련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 해방군이라 그러는데 처녀들 겁탈하고 시계 뺏고 좋은 물건 가져가고 기계 뜯어가고 사람 죽인다, 공산당 반대했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간다. 실제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어요. 이런 실정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면서 남한 사람들한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남한까지 공산당한테 뺏기면 우리 한민족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러고 열심히 반공투쟁을 했어요. 그렇게 서북청년단이 이북실정보고회를 하면 그 당시 남한에 있었던 남노당, 또 중간이라 했지만 사실은 김일성이랑 내통하고 있었던 여운형, 뭐 이런 사람들, 박헌영, 여운형, 김일성, 이런 사람들의 노선을 추종하는 그 좌익 청년들이요, 젊은 공산당원, 남노당원들이 서북청년회의 이북실정보고회를 습격을 해요. 그래갖고 몽둥이로 반공 기독교 청년들 때리고 총 쏘고 폭탄 던지고 난투기 벌어져요. 자, 1945년 11월 28일 서울 안국동에서 서북청년단 집회에 공산주의 청년들이 와서 난투기 벌어졌어요. 서로 치고 맞고 때리고 도망치고 싸움이 점점 커져가지고요, 서울 안국동에서 벌어진 싸움이 때리면 막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가면 추격하죠. 그 싸움이 어디까지 전개가 됐냐면 그 유명한 단성사, 옛날에 야인시대라는 드라마 있었어요. 보신 분 있어요? 그 야인시대 주인공이 누구죠? 깡패? 김두한. 김두한의 그 패거리가 단성사 패거리. 단성사가 지금도 있는 서울 극장인데요, 극장 단성사가 저희가 조선 주목패들의, 이 조폭들의 본거지였습니다. 이거 나쁜 말로 나와발이라 그러죠. 내 나와발이다, 뭐 깡패들이 이런 말이에요. 단성사 주목 패거리들이, 조폭들이 어느 날 봤더니 내 나와발이에 웬 놈들이 와서 막 주먹질하고 싸우고 난리야. 가만히 얘기 들어봤더니요, 이북, 북한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이 남한 청년들 막 두들겨 패고 맞고 싸워요. 아니 여기가 서울인데 말이야, 저 평양 놈들이 왜 평안도 놈들이 서울 빠져서 시끄럽게. 당연히 단성사 패거리는 남한 사람이니까 남한 사람 편을 들어서 남한의 공산주의자랑 합세해서 북한에서 내려온 기독교인 서북청년단을 두들겨 팬 거예요. 그러니 단성사 조폭들을 기독교 청년들이 무슨 수로 당해냅니까? 실컷 두들겨 맞아가지고 단성사에서부터 의도 터지기 시작해서 계속 도망가갖고 다시 서울 종로 3가에 있는 서북청년단 숙소로 도망갔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처음 들어오면 안 되니까 숙소가 담이 높아요. 그리고 딱 들어가고 문을 닫아 걸었어요. 담이 높으니까 타넘기가 어려워요. 이때 단성사 주먹패의 두목이었던 아혹이라는 깡패 두목이니까 용감해. 이 사람이요, 한 3m 되는 그 높은 담을요, 그걸 훌쩍 뛰어넘어서 단신으로 들어간 거예요. 혼자서. 그 안에 100명 있으면 100대 1인데 맞아 죽잖아요. 100대 1로 싸우면. 야, 역시 지도자가 되려면 용감해야 돼요. 깡패 두목이 되려도 용감해야 돼. 이 깡패 두목이 혼자서 높은 담을 튀어놓고 들어간 거예요.
어떤 놈들이냐 나와라.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깡패 두목이 이상해요. 거기 서북청년단의 숙소거든요. 그럼 여러분, 깡패들이 모여 사는 숙소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술병이 좀 있어야죠. 깡패에서 술 먹으니까. 담배도 좀 있어야죠. 그 다음에 무슨 뭐 화투패 뭐 이런 것도 있고, 야한 잡지 뭐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왜냐면 자기가 깡패 출신이니까 우리 깡패들은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이건 깡패 숙소인 줄 알고 갔더니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책이 쌓여 있고 담배 꽁초 하나 없고 깨끗해. 아, 숙소를 봤더니 깡패들은 남의 등쳐 먹으니까 남의 돈 많이 뺏으면 호화롭게 살거든요. 야, 이건 또 되게 불쌍해. 가난한 숙소에 성경책만 있는 거예요. 니들은 뭐 하는 놈들이냐? 세상에 무슨 깡패가 성경책을 읽냐? 단성사 앞에서 주먹 싸움을 벌인 거 보니까 깡패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책이 있고 화투장도 하나 없으니, 야, 화투도 안 치고 담배도 안 피고 깡패가 뭐하냐 도대체? 물어봤더니 우린 깡패가 아니다. 우린 북한에서 온 기독교인이다. 아, 얘기를 해봤더니 이 사람들이 대학도 나온 사람이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야, 니네 배운 사람들이 왜 주먹질하고 돌아다니냐? 우리가 북한에서 공산당한 때 집도 뺏기고 가족 다 뺏겼다. 그거 남한에 탈출했는데 남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환상을 갖고 있으니 우리가 그걸 알리기 위해서 이 운동을 하다가 남한에 있는 공산주의자한테 공격받은 거다. 깡패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진심인 것 같아. 사실을 확인해 봤더니 맞아요. 아, 이 깡패들이 화끈합니다. 좋다. 지금부터 너희들을 도와준다. 이래서요, 깡패들이 애국운동을 하게 돼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공산화를 막아냈느냐? 깡패까지 싸웠어요. 깡패까지. 위로는 이승만 대통령, 한경직 목사님, 단성사 주목패가 가담해갖고요, 이 깡패들이 서북청년단의 생활비를 대줘요.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서북청년단을 습격하면 깡패들이 가서 반쯤 죽여놔요. 반쯤 죽인 게 아니라 다 죽인 적도 많아요. 깡패들이 아주 워낙 그냥 무지하다 보니까 이 깡패들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편에 써서 싸워주기 시작하면서 누가 봐도 이게 밀리는 상황이었는데 조금씩 기독교인들이 반격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북한 출신의 한신이라는 청년, 젊은 장교가 서북청년단을 찾아옵니다. 나중에 이 한신 장군은 대한민국의 아주 명장이 되는 분이에요. 뛰어난 장군인데 이 젊은 청년이 와서 자기가 군대에 들어가 봤더니 그 당시 군대에 공산주의자들이 득실득실했어요. 그 대한민국 국군이 남한이 아니라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명령에 반대해서 일으킨 사건이 여순반란 사건. 이게 대한민국 국군이 대한민국에 저항한 공산주의자들의 반란이에요. 군인 가운데도 공산주의자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신이라는 장교가 서북청년단에 와서 대한민국 지켜야 되는데 막상 공산주의랑 전쟁이 났을 때 싸워야 되는 국군이 공산주의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이랬다간 전쟁 나 우리가 나라 망합니다. 그러니 서북청년단에 애국 기독교 반공투사들이 군대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 제안을 받고 많은 서북청년단 기독교 청년들이요, 군대에 입대를 하게 돼요. 이분들은 다 고향에서 같은 기독교인이고 친구니까 군대는 계급이고 딱 붙여야 되는데 부대 나에서 형님, 아우님 그러면서 가족처럼 지내요. 이분들이 나중에 6.25 전쟁 때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죠. 그래서 끝까지 싸운 데가 그게 포항이잖아요. 군인이 없으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총 들고 싸웠어요. 그게 학도병이잖아요. 군인이 없으니까 중학생도 나가 싸운 거예요. 그렇게 몰렸을 때 낙동강 전선을 끝까지 지켜낸 부대, 이 서북청년단 출신의 부대인데요, 그 부대 이름을 여러분이 다 들어봤을 겁니다. 백골 부대예요. 들어봤어요? 지금도 부대 마크가 백골이에요. 부대 옆에다 군복에다가 백골을 딱 붙여요. 왜 백골이냐? 끝까지 공산주의와 싸우다가 백골이 된다면 끝까지 공산주의와 싸우다가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통일을 해서 내 백골을 고향 땅 북한에 묻겠다. 내가 백골이 되는 한이 있어도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통일을 이루어서 내 백골을 남한이 아니라 내 고향 북한 땅에다가 묻겠다. 그래서 백골이에요. 백골이 될 때까지 싸운다. 나의 백골은 통일 한국의
북한 땅에 묻겠다. 이 백골 부대가 지금도 뭐 군기가 세고 한국에 아주 요즘 뭐 TV에 뭐 강철 부대 이런 프로가 있죠. 한국에 아주 정의의 강철 부대로 유명한 부대. 이 백골 부대는 북한에서 탄압당하다가 남한으로 탈출한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부대. 이 백골 부대가 낙동강 전선, 백마고지 전투 이런 6.25 전쟁의 가장 치열한 가장 치열한 격전에서 가장 용맹하게 싸워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중요한 부대가 됩니다. 이렇게 대통령 이승만으로부터 한경직 목사님, 깡패들까지 동원돼서 있는 힘을 다해서 공산주의랑 싸웠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봐도 이 나라 공산화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됐어요. 이 한 장의 지도가 대한민국의 건국의 위대함, 이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게 건국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한 장의 사진. 왜 이 사진이 중요하냐면요, 저 가운데 있는 큰 나라가요, 지금 없어진 소련,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대한민국의 250배, 석유 매장량 1위, 천연가스 매장량 1위, 목재 생산량 1위, 자원의 보고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보다 250배 큰,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요, 석유, 천연가스, 목재, 자원 세계 1등인 엄청난 국력을 가지고 자기 옆에 있는 나라를 다 공산화시켰어요. 소련 옆에 있는 유럽 쪽에 20개 나라가 공산화돼요. 소련의 동쪽에 있는 아시아 20개 나라가 공산화돼요. 소련 옆에 있는 40개 나라가 다 공산화됐는데 단 한 나라, 소련이 공산화시키려고 전쟁까지 일으켰던 대한민국만 공산화를 면해서 빨간 색깔이 아니라 파란 색깔로 칠해져 있죠. 소련의 공산주의를 막아낸 지구상 유일한 국가,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어떤 나라가 공산화됐냐면 폴란드, 동독,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벨로루시, 몰도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알바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아제르바이잔, 체첸, 아르메니아, 그루지아, 다게스탄,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몽골, 캄보디아, 미얀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 많은 나라가 다 공산화됐는데 유일한 한 나라, 대한민국만 기독교 정신으로 끝까지 싸워서 공산주의를 막아냈어요. 이 결과, 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2021년 8월 4일 날 저와 여러분이요,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때 못 지키고 공산화됐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태어나서 제일 처음 배우는 말이 엄마 아빠가 아니라 김일성 원수님. 요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북한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 공화국의 아이들이 태어나서 제일 처음 배우는 말은 자랑스러운 김일성 원수님의 칭호이다. 실제로 요즘 북한이 경제가 무너져서 그냥 집에서 키우기도 하는데, 옛날에 북한은요, 애기가 태어나면 엄마가 안 키워요. 공산당이 키워요. 타가소에 보내갖고 애들이 밥을 먹을 때마다 이 밥은 김일성 수령님이 너에게 주시는 밥이야.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김일성 원수님, 어버이 수령님. 북한 교과서에 보면 김일성 그분은 신이여라, 이런 노래가 나와요. 김일성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공산주의를 막아내지 못했으면요, 저 마지막 한 조각 퍼즐 같은 대한민국마저 붉은 색깔로 물들였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엄마 아빠가 아니라 김일성 원수님이란 말을 제일 먼저 배우고 하나님이 아니라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 수밖에 없었겠죠. 이렇게 위대한 나라로 건국이 됐는데 문제가 있어요. 사사기 2장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드디어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여호수아 세대가 성취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
여호수아의 제너레이션, 그 세대의 사람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맨날 전쟁해요. 여리고에서 전쟁하는데 난공불락의 도성 여리고를 도저히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했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7일 동안 매일 여리고성을 돌면서 나팔을 불래요.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면서 함성을 외쳤더니요, 성이 저절로 무너졌어요. 그 성이 무너지는 걸 내 눈으로 봤어요. 여리고성 주변을 내 발로 걸으면서 돌았어요. 총 한 방 안 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성이 무너져서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현장에 내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걸 체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을까 안 믿을까요?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그 세대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도저히 안 되는 상황에서 되는구나. 지는 전쟁도 이기는구나. 기도했더니 성이 무너지는구나. 그 세대의 사람은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 세대의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괜찮았어요. 나라가 잘 돌아갔어요. 문제가 뭐냐? 점점 나이가 들면 죽게 돼요.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그 조상들처럼 무덤에 갇혔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아버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아들은 그거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하나님만 섬겼는데 아들은 옆에 봤더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근사해요. 내 친구들 만났더니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신을 섬긴대요. 하나님을 섬기면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은 거룩이시라.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바알신을 섬기는 거는요, 마음껏 음란하게 살아도 돼요. 사람이 동물하고도 막 음란한 짓을 하고요. 남자와 남자, 남자와 여자, 남자 하나의 여자 여러 명, 여자 하나의 남자 여러 명, 심지어 아버지와 딸, 엄마와 아들 가리지 않고 마음껏 쾌락을 즐길 수 있어. 마음껏 음란하게 살아도 돼. 그 다음 세대는요, 그 세대의 사람들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다음 세대는 전쟁을 안 해보고요, 우상 숭배하는 이웃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어요. 그 세대,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은 전쟁을 해본 세대, 그 다음 세대는 전쟁을 안 해본 세대. 전쟁 세대가 다 세상을 떠나고 전쟁을 안 해본 세대가 이스라엘의 주역이 되니까 그게 사사기의 혼란이에요. 사사기 책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고 외적들의 침략을 받고 나라가 약해져요. 전쟁을 모르는 세대. 이 사사기의 말씀이 한국 역사에 딱 들어맞는 거예요. 연세가 드신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전쟁을 겪으셨던 분들은요,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공산주의자들이 사람 죽이는 거 봤어요. 공산주의 때문에 나라가 멸망의 지점까지 몰린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을 겪은 세대가 있을 때는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를 잘 막아서, 제가 앞에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전 세계 공산주의를 막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면서 부강해졌어요. 그런데 그 세대가 다 돌아가시고 그 다음은 전쟁을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 6.25 전쟁에 참전하셨던 분들 손 들어보세요. 6.25 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안 태어나신 사람도 많죠? 6.25 전쟁하고 벌써 7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옛날에 포항 사람들은요, 학도병 다 알았어요. 왜? 여기서 6.25 때 막 치열하게 싸웠으니까. 70년쯤 지나니까 지금 포항 학생들 가운데서도 학도병 잘 모르는 학생들도 있어요. 뭐 다른 도시보다는 적을지 몰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70년이 지나니까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6.25 전쟁을 겪었던 세대는 공산주의와 싸워야 된다, 공산주의가 잘못됐다, 그걸 아는데 그 세대가 다 돌아가시고 그 다음 세대 아들 손자 세대는요, 공산주의가 나쁜 걸 몰라서 공산주의가 좋은 줄 알아요. 자,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마구마구 활약하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워졌는데요, 한 10년쯤 전에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면 공산주의에 대해서 막 강의하면 학생들이 손 들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교수님, 근데 왜 공산주의 얘기하세요? 지금도 공산주의자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공산주의자가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본 적 있어요? 공산주의 본 적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어떻게 생겼나요? 똑같이 생겼어요. 저게 문제예요. 공산주의자들이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강의했죠. 박헌영이 자기가 공산주의자라는 걸 드러냈어요, 감췄어요? 어떻게 감췄죠? 대병까지 먹어가면서 미친 척하면서 일본 경찰을 숙였어요. 이강국이가 자기 애인 김수임을요, 공산당 체포하는 미군 책임자 집에 동거시키면서, 쉽게 얘기해서 자기 부인을 딴 남자한테 일부러 동거를 시키면서 속였어요. 공산주의자가 있다는 걸 속였어요. 아, 예나 지금이나요, 제가 공산주의자입니다 이러고 다니지 않아요. 속여요. 그러니까 남한 학생들이 볼 때는 요즘 세상에 공산주의자가 어딨어? 아, 공산주의자라고 명찰을 단다든지, 공산주의를 믿는 순간 머리에서 뿔이 난다든지, 그런 표가 날 텐데, 표가 나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공산주의자인지 알 수 있느냐? 오랜 전략. 김일성이 젊었을 때 사진이에요. 김일성이 1974년에 대남 공작원과의 대화 시간을 가져요. 대남 공작원, 남쪽, 북한의 남쪽이 어디죠? 대한민국, 우리나라예요. 남한에 간첩으로 보내는 공작원, 남한에 파견될 간첩들을 모아두고 김일성이 훈수를 두는데, 야, 너희들이 남한 가서 공산화 활동할 때 이걸 명심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공산주의 한다고 했으면 인민이 따라오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민주주의 한다고 해서 정권을 잡고 혁명을 성공시켰다. 소련군들이 와서 하도 못살게 구니까요, 신의주에서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공산당에 반대하는 세계 최초의 반소, 소련군 반대하는 민주화 시위가 벌어졌어요. 그 시위를 누가 진압했냐면 김일성이 진압했어요. 어떻게 진압했냐면 말로 진압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신의주 학생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무슨 공산주의 합니까? 아, 제가 무슨 공산주의자예요? 저는 독립운동하는 사람이지. 우리는 지금, 북한 정부는 민주주의 하려는 거지 공산주의 하려는 게 아닙니다 라고 김일성이 얘기하니까 순진한 북한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김일성이 그 얘기한 거야. 야, 내가 공산주의 한다 그랬으면은 맞아 죽었어. 무슨 공산주의입니까? 우리 실정에. 저는 민주주의 할 겁니다 라고 말했더니 사람들이 깜빡 속아서 내가 공산 왕조를 이룩한 거야. 그러면서 남한에 보내는 간첩들에게 너희들 남한 가서 공산주의 한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민주주의 한다 라고 말을 해야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고 혁명이 가능한 거야. 김일성 전집에 대남 공작원과의 대화라는 챕터에 실제로 북한 책에 적혀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남한 땅에서 자기가 공산주의라고 말하는 사람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민주주의라는 말은 많아요. 민주주의 교육을 한다 가봤더니 제목은 민주주의 교육인데 안에 내용은 주체사상이에요. 민주주의 언론이다 글을 쓴 걸 봤더니 북한의 노동신문, 북한 공산당 신문을 그대로 뺏겼어요. 민주주의 노동조합운동이다, 민주주의 노조다 가서 봤더니 그 민주주의 한다는 노조예요.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암흑의 열사 김정은 장군님 만세. 민주주의 교육이라고 간판을 달았는데 알고 봤더니 주체사상 교육이고요. 민주주의 언론이라 그랬는데 북한 신문 뺏기고요. 민주주의 노조인 줄 알았는데 김정은 장군님 만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한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건 왜 나라가 이렇게 됐냐면요, 6.25 전쟁을 겪은 세대는 저놈들이 민주주의 간판을 달고 있지만 저건 공산주의야, 그걸 알아요. 전쟁을 못 겪은 세대, 저나 저보다 어린 이 세대는요, 민주주의 한다 그러면 민주주의는 좋은 거다. 그래서 민주주의 간판을 단 공산주의자들에게 많은 국민들이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를 국회의원으로 뽑고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그러니 나라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죠. 그 혼란스러운 나라를 지키려면 어떻게 되냐면 민주주의, 이건 좋은 건데요, 그 민주주의가 어떤 민주주의를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인가, 아니면 민주주의라는 가면을 쓴 친북 공산주의 주체 사상인가. 민주주의라 그래서 다 그냥 믿으면 안 되고요, 어떤 민주주의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 다음 앞에 나왔던 전설적인 혁명가, 미친 정신병자 연극을 했던 박헌영이요, 처음에는 조선공산당이 합법이었어요. 나중에 자꾸 테러라니까 미 군정이 불법화시키는데, 공산당이 합법일 때 조선공산당 대표로 지금의 KBS, 뒤에 글자가 안 나왔네요. 이 화면에 가려졌는데, 그 당시에 KBS 중앙방송국, 지금의 KBS인데요, 서울중앙방송국, 여기서 1945년 11월 30일 날 조선공산당 대표 박헌영이 연설합니다. 전국에 방영된 라디오 연설에서 진보적 공산주의의 깃발 밑으로가 아니고 진보적 민주주의의 깃발 밑으로, 공산주의를 뭐라 그랬냐면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그랬어요. 이 두 말이에요. 진보, 민주. 1945년부터 남한에 있었던 최고의 공산주의자 박헌영, 북한에 있던 최고의 공산주의자 김일성이 공통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뭐냐면 민주, 진보. 이런 말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들릴 거예요. 그러면 진보라 그럴 때 그게 진짜 진보인지, 아니면 공산주의의 정체를 가리기 위한 진보인지, 진보란 단어를 무슨 뜻으로 사용하는지 분별해야 돼요. 민주라 그럴 때도 다 좋은 민주가 아니에요. 민주라는 이름을 이용하는 건지 진짜 민주주의자인지를 판단해야 돼요. 진보와 민주라는 가면을 쓰고 지금도 공산주의자들이 활약을 해요. 한 10년 전에는요, 교수님, 우리나라에 공산주의자가 진짜 있나요?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했는데, 그 사이에 공산주의가 점점 많이 퍼져갔고요, 서점에 가보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박헌영, 공산주의자인데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위대한 독립투사 박헌영, 이런 책도 많이 나와 있어요. 공산주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했다, 이런 책도 많이 출판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공산주의자가 점점 많아져서, 공산주의면 어떠냐? 공산주의가 왜 잘못이냐? 대놓고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해보면 학생들이 10년 전에는 진짜 공산주의자가 있나요? 이러다가 요즘은 손 들고 공산주의 있는 걸 다 알거든요. 근데 공산주의가 왜 나쁘죠? 이렇게 질문이 바뀌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옛날엔 공산주의자가 있나요? 지금은 공산주의가 왜 나쁘죠? 포항에 어느 대학 제가 강의를 했더니 학생 하나 손 들고, 교수님, 왜 공산주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합니까? 그 학생은 탈북 대학생이었어요. 북한이 싫어서 탈출했는데 본인이 6살, 7살 때 부모님이 없고 북한을 탈출했어요. 그 부모님은 북한에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목숨을 걸고 남한에 탈출했는데요, 그 아들은 남한에 와서 북한에서도 못 배운 주체사상을 배웠어요. 옛날엔 북한이 공산주의 주체사상 잘 가르쳤는데 요즘 북한 경제가 너무 심각해요. 돈이 없어가지고 교육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주체사상을 북한보다 남한에서 더 잘 가르칩니다. 북한을 탈출한 소년이 북한에서 못 배운 주체사상을 남한에서 배워가지고요, 수업 시간에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교수님은 왜 북한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합니까? 주체사상에서 나쁘게 얘기합니까? 제가 대답했어요.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니네 아버지 어머니는 왜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했겠니? 네 부모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라. 포항에서 실제로 제가 겪었던 일. 그럼 공산주의가 왜 나쁠까요? 첫째, 공산주의는 앞에 제가 강의 시간에 얘기했죠? 자유를 파괴해요. 두 번째, 공산주의는 자유를 파괴하지만 자본주의는 부자, 가난한 자 나눠져 있고 공산주의는 다 평등하지 않느냐?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공산주의는 평등을 파괴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요, 평등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살아야 되죠. 불평등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차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 빈부격차가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다시 말해 가장 불공평한 나라 1위 북한이죠. 왜? 북한의 김정은은요 별장이 7,000개예요. 바닷속에다 별장을 지어갖고요, 그 바닷속 별장에 들어가면 바다 물고기들이 그냥 막 이렇게 헤엄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가 아니고요, 진짜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봐요. 북한 전역이 김정은의 별장이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농구 선수였던 데니스 로드맨이 김정은의 초대를 받아 여러 번 북한에 갔어요. 그 데니스 로드맨이 북한 갔다 와서 실제로 미국 사람이 트위터에 올렸죠. 내 친구 김정은은 세계 최고 부자다. 김정은은 세계 최고 부자. 이건희,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예요. 별장이 7,000개예요. 최고 지도자는 별장이 7,000개인데 제일 밑에 있는 북한 주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요. 북한 주민 전체 가운데 3분의 2가 영양실조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70년 동안 북한의 어버이 수령이 한 끼 식사에 드는 돈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5천만 원짜리 식사를 70년 동안 먹었어요.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드느냐? 세계 최고 음식값도 들지만 세계 최고의 요리사를 평양으로 초청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으니까 한 끼 먹는데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5천만 원짜리 점심 드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있어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 밥 먹은 거 다 합친 것보다 김일성 한 사람 먹은 게 몇십 배, 몇백 배 비싸요.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짜리 식사를 하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없을걸요? 김일성, 김정은은요 70년 동안 그렇게 먹었어요. 매일매일. 세계 최고 부자. 그러나 국민들 가운데 3분의 2는 밥을 못 먹어서 쥐를 잡아먹고요,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고요, 풀뿌리를 캐서 먹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빈부격차 불평등 1위가 북한, 2위가 어딜까요? 역시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죠. 중국 공산당 간부 랭킹 1위부터 160위까지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자 160명의 평균 재산이 1조 6천억 원. 대한민국 재벌보다 많아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자본주의 국가 미국의 최고 경영자들과 자본주의 국가 미국의 최고 경영자, 사장들이니까 돈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그죠? 미국 사장들과 중국 공산당 간부의 평균 재산을 비교해 보면 중국 공산당 간부의 재산이 80배 많아요. 그런데 중국 국민 가운데, 중국은 16억이니까 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집이 없어서 땅에다가 산에다가 굴을 파놓고 사람이 박쥐처럼 굴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 5천만 명이에요. 5천만 명은 굴에 살고, 최고 간부들은 재산이 평균 1조 6천억. 빈부격차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가 중국.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평등하다 그랬는데요, 알고 봤더니 가장 불평등한 1위가 북한, 2위가 중국. 공산주의가 왜 나쁠까요? 평등을 파괴했어요. 공산당 간부만 잘 먹고 잘 살아요. 두 번째, 자유를 파괴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자유를 파괴한 대가를 여러분이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공산당하고 관련이 있어요.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쓰고 있는 마스크. 왜 마스크를 쓰고 있죠?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나올 때 마스크 쓰고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마스크 다 쓰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썼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질 때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중국. 그래서 원래는 우한 폐렴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친중 적인 언론이 우한 폐렴이라 그러지 말아라.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그 전에 미국 독감이라 그랬고, 미국 독감, 아프리카 열병. 근데 중국 폐렴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이상하지 않아요? 미국에서 일어난 건 미국이라는 나라를 붙여서 미국 독감이라 그러는데, 중국에서 일어난 건 중국 폐렴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릅니다. 공산주의 중국의 영향력을 대한민국이 얼마나 심하게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 이 코로나
공산주의랑 여러분의 자유파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상관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발생한 우한이란 지역은요, 여러분 유튜브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해보면 우한교회 검색해보면 나와요. 공산당이 포크레인을 몰고 와서 교회를 때려 부신,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박해했던 대표적인 지역이 우한이에요. 그 우한교회 집사가 리원양이라는 사람이에요. 우한교회 집사면서 의사예요. 이분이 어느 날 병원에 밀려 들어오는 폐렴 환자를 검사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첫째, 갑자기 폐렴 환자가 급증했어요. 환자가 많아졌어. 둘째, 이걸 조사를 해봤더니 그 전에 폐렴과는 다른 희한한 바이러스가 발견됐어요. 이건 의사로서 본 적도 없는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이 리원양이라는 의사가요, 인터넷에다 올렸어요. 새로운 신종 폐렴, 새로운 바이러스가 떠돌고 있다. 이거 빨리 막지 않으면 전 세계적인 재앙이 된다 라고 인터넷에 올렸어요. 인터넷에 올려도 될까요? 안 될까요? 대한민국에서는 돼요. 의사가 올리면 국민들이 야 이건 무슨 바이러스가 나왔으니까 정부가 대책 세워라. 국민들이 막 데모를 해요. 대한민국에서는 가능합니다. 왜?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중국에서는 불법이죠. 제가 오늘 강의 서두에 말씀드렸죠. 누가 결심하면?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그게 공산주의예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내용을 인터넷에 올릴지 말지를 내가 결정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예요. 그건 당이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당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의사가 맘대로 새로운 질병이 퍼진다고 인터넷에 올렸어요. 리원양은 체포됩니다. 감옥에 끌려가져갔고요. 고생하고 각서를 써요. 다시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지 않겠습니다. 각서를 쓴 다음에 겨우 감옥에서 풀려나요. 마스크도 하지 않은 채 공산주의자들이 환자를 진료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이건 새로운 질병이 아니다. 공산당 명령에 순종해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환자를 돌보다가 결국은 우한폐렴에 걸려서 죽어요. 30대 젊은 나이에 죽으면서 리원양이 마지막 유서를 남깁니다. 그 유서를 한국의 중앙일보 기자가, 중국 사람이니까 한문으로 썼죠. 그걸 한글로 번역해서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셔서 리원양 유서 검색해 보시면 이분이 쓰신 한문으로 쓴 글, 그다음에 그걸 번역한 글 인터넷에 올라 있어요.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죽음은 깃털보다 가볍습니다.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쓴 사기에 나오는 명문장, 그 문장을 인용해요.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죽음은 깃털보다 가벼운데 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죽음을 앞두고 그런 신경을 쓰면서 내가 왜 인터넷에 그 글을 올렸느냐? 내가 왜 공산당의 방침을 어기고 새로운 질병이 나타난다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느냐? 내가 왜 그것 때문에 죽게 됐느냐? 그런 얘기를 쓰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나는 의사로서 온 세상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자기가 죽게 된 이유예요. 여러분, 의사가 양심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환자를 진료했는데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질병이에요. 이 질병이 급속도로 퍼지면 전 세계가 고통스러워져요.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그걸 알면서 어떻게 말을 안 합니까? 나는 온 세상을 위해서, 이 온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양심을 따라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대가로 이렇게 비참하게 감옥 가서 고생하다가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공산주의가 아니었으면 그 의사가 그 글을 올렸을 때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었으면 국민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새로운 병이 번집니다. 그때 중국에서 만약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았으면요, 이게 한국까지도 안 왔을 거고 세계로 번져가지도 않았겠죠. 저 의사를 그냥 감옥에 가두고 입을 다물게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는데요, 우한 공산당에서 4만 명을 운동장에다 모아놓고 공산당 집회를 했습니다. 마스크도 안 쓰고 4만 명이 모였으니 그때부터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우한 폐렴의 원인은
생물학적 원인은 코로나 바이러스고요. 사회학적 원인은 이 새로운 질병이 일어났다는 뉴스를 보도하지 못하게 막은 그 의사를 탄압한 중국 공산주의입니다. 뭐 이런 사람 또 많아요. 시민기자 천추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중국 공산당은 아무 일 없다. 리온 양을 비롯한 의사들을 체포해가지고 각서 쓰고 내보냈어요. 그리고 공산당은 아무 일 없다고 말하는데 이 사람이 시민 기자인데 기자도 아니고 일반 시민인데 돌아다니면서 봤더니 가게에 관이 없어요. 관이 없어서 못 팔아요. 왜 관이 부족할까? 장례식장에 갔더니요 시체가 쌓여 있어요. 그 시체를 다 처리하든지 매장해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그 시체를 파묻든지 화장해서 불에 태우든지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요. 갑자기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해요.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 천추스라는 사람이요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어서 그걸 인터넷에 올려가지고요 우한 폐렴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죽은 거 아니야. 행방불명됐어요.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마지막으로 인터넷에 올린 글. 내 앞에는 우한 폐렴이 있고 내 뒤에는 공산당이 있다. 이 글을 쓰고 행방불명.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한 폐렴이 일어났다는 새로운 전염병이 전 세계를 향해서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최초로 보도한 10여 명, 한 20여 명 가까이 되는데요 10명에서 20명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이 안 돼.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공산당입니다. 그러니 우한 폐렴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전 세계에 빨리 알렸으면, 중국에서 그걸 막았으면 우리가 마스크 쓰고 이 고생 안 해도 되는데요. 공산당이 그런 일 없다, 그건 가짜뉴스다, 그거 양심 선언한 의사들 감옥에 쳐넣어, 기자들 쥐도 새도 모르게, 모르죠, 죽였는지 살렸는지 하여간 없어졌어. 어느 날 갑자기 이걸 막 보도했던 용감한 시민들 한 10명에서 20명이요 증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결과로 전 세계 우한 폐렴이 번져갖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기독교 정신으로 공산주의를 막아냈어요.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역사를 봐도요 공산당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막아낸 세력이 거의 없어요. 공산당 앞에 속절없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공산주의와 끝까지 싸워서 공산주의를 막아낸 세력은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나중에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독일이나, 나중에 공산당을 축출한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모든 공산당과 싸워 이겼던 나라의 공통점,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가지고 중심이 돼서 싸울 때 비로소 공산주의를 물리쳤습니다. 공산당과 싸워 이긴 유일한 세력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강했을 때는 공산주의가 약했어요. 그리고 나라가 발전했습니다. 지금 교회가 점점 약해져요. 코로나 요 시국에도 여러분 잘 보세요. 연극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공연장은요 50% 관객을 받아요. 근데 교회는 50%가 아니라 10%, 4단계는 10%도 아니고 19명. 공연장은, 사람이 바글바글하는 공연장은요 5,000명까지 수용 허용해줘요. 교회는 서울 지역 지난주에 19명. 아니 공연장보다 교회가 훨씬 큰데, 교회가 방역을 훨씬 잘하는데, 우리 언론에서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환자가 교회에서 발생한다, 일주일 내내 교회. 그런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게 번져간 지역 가운데 이태원에 동성애자 클럽들이 있어요. 이태원에 동성 연애하는 사람들이 즐겨가는 클럽을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엄청 번졌거든요. 그거는 아무 언론도 보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어떻게 하든지 약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기독교가 강할 때는 기독교의 힘으로 공산주의를 막았고 대한민국이 발전했어요. 기독교가 점점 약해지고 공산주의가 강해지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강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는 약해지지만 요즘 대한민국이요, 기독교는 약해져. 공산주의는 강해져. 동성애도 강해져. 그래도 나라가 발전하잖아? 경제가 좋아지잖아? 우리 집 엄마 아버지 수입이 점점 늘어나잖아? 그런가요? 요새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져요?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돈이 너무 잘 벌려져 갖고 비명을 지르십니까?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이렇게 잘 되지? 왜 우리 집엔 이렇게 돈이 많이 쌓이지? 왜 요즘은 모든 게 다 좋은 거야? 요새 대한민국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게 잘 돌아갑니까? 기독교를 약하게 만들고 공산주의, 동성애, 반기독교를 강하게 만들어서 나라가 잘 되는 것처럼 거짓말 치는 지도자들이 많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경제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교육도 무너지고 나라 전체가 심각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어요. 왜 그러죠? 역사의 주인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사명이 필요합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기도하는 정신으로 기독교 대한민국을 회복시켜야 돼요.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뭐라고요? 사람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만백성을 살려보겠다는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비틀거리는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크리스찬 리더의 비전을 받은, 사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사로잡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불꽃처럼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한국 기독교와 공산주의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백성을 사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의 리더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나라를 축복하셨습니다.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게 하셨고요,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하셨고요, 아까 보여드린 지도처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산주의의 붉은 세력을 막아냈어요.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 선교의 대국, 찬란한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이 점점 약해지고 무능해지고 줄어들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하게 되고 공산주의자들 점점 많아지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 주체사상파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종교다원주의자들, 이런 반기독교적인 세력이요 지도자가 되고 정권을 잡고 곳곳에서 활약을 하면서 점점 나라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시대의 주제는 재건과 회복입니다. 기독교 대한민국을 재건해야 되고 복음적인 대한민국을 회복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손 번쩍 들고 또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라가 뭔지 국가가 뭔지 잘 모르지만 몰라도 돼요. 그냥 하나님께 중심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나라 위해 기도해 봤어요?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도 많이 하고, 속상한 일 있어서 기도 많이 하고, 엄마 아빠 문제로 기도 많이 하고, 친구들하고 갈등 때문에 기도 많이 했죠? 나라를 위해서 혹시 기도해 봤어요? 뭐 기도해 본 학생도 있고 안 한 학생도 있겠지만 오늘 한번 나라라는 거를 위해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튼튼해야, 그래야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뉴스에 보면 망한 나라, 시리아 전쟁하는 난민들, 나라가 망하니까 베네수엘라, 시리아 사람들이요 길거리 돌아다니는 고양이 잡아먹잖아요. 쓰레기통 뒤져서 먹고 살잖아요. 한국 경제가 무너지면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신세가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이슬람 국가가 되면, 지금도 이슬람 국가는요 예수 믿는 사람 불에 태워 죽여요. 너네 십자가가 구원이라며, 십자가가 그렇게 좋으면 너도 십자가에 매달려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아서 수백 명을 죽여요. 매일, 매달, 매년 전 세계에서 지금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슬람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요, 예수 믿으면 죽어요. 나라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기독교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물질의 우상숭배, 황금 만능주의, 주체사상과 공산주의, 동성애, 음란, 마약, 이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들을 버리고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예수 잘 믿는 나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제일 중요한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살리는 리더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모든 세우신 목회자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미래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회복되는 나라,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독교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하여, 복음적인 우리나라의 재건을 위하여 쓰임받는 크리스찬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중심을 다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인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심정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크리스찬 리더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온 일평생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애국하는 크리스천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학생들, 주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오니 지혜와 총명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신 잠언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명문대학가는 뛰어난 실력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할 줄 아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할 줄 아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실력자들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혼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이기주의자가 되어서 초라하게 추락하기를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서 기독교 대한민국을 회복하며 복음적인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존귀한 생애가 되도록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며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